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 결과를 반영한 오늘 첫 시장이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6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관련해 살펴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측기관들이 원래 시기도 아닌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은 이 문제 큰 그림에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어제 저희가 FOMC 얘기를 하면서 성장률 올리고 물가를 지금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측치를 연준이 내리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진단해 주셨죠. 네, 사실 연준 회의가 끝나고 오늘 첫날인데요. 외국의 방송과 국내 방송과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CNBC라든가에서는 증권의 탑에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러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게 탑인데 국내 언론들은 오라클 쇼크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사실 왜 이렇게 CNBC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탑을 기록했을까 하는 측면은 어제 FOMC에서 사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분분합니다는 큰 그림 차원에서 예. 어제 시는커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그런 쪽으로 했는데 역시 내년도에 성장률을 페드 셉에서 크게 올리고 성장률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국면에서 맥을 같이 해서 외신들이 오늘 장 마감에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그리고 이것이 경기가 얼마만큼 확장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러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것을 뽑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는 예측기관들이 내년도 성장률은 비슷하게 봅니다. 근데 신흥국은 내년대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선진국들 또 경제대국들의 성장률은 지금 시간을 갖고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어제 페드 셉인데요. 우리 캐스터분도 전해드렸고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길게 좀 보겠습니다. 예.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내년도에 단계에 그치느냐 하는 측면인데 좀 길게 보면 9월 셉 대비해서 사실 내년도의 성장률이 1.8에서 2.3% 비교적 큰 폭을 올렸습니다. 1분기 만에 성장률을 미국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린다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연장해 보겠습니다. 2027년에는 1.9에서 2%, 마찬가지 2028년에도 이렇게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부분 다 3년 연속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PCE 상승률을 왜 이렇게 낮췄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고성장과 저물가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나오는 상태에서 어제 경기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올랐습니다는 오늘은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한 때 700포인트 가깝게 올랐습니다. 마감 지수는 650포인트를 끌었습니다는 또 경기의 또 다른 확산 관련해서 러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사실 페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다우와 러셀 지수를 이렇게 톱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는 관점에서 오늘은 다우 지수가 전일 대비 646%포인트 올랐더라고요. 646% 오르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포인트였고요. 이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3대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한 때 700포인트 가깝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오라클 쇼크 때문에 장 초반에는 300포인트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우존스가 끌어올리면서 장 마감에는 한 60포인트 마감 지수로 떨어진 거로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스닥 지수 장 후반이 되니까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자체는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는 러셀 지수까지 포함하면 오늘의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펀더멘탈 왜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쪽을 중시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는 페드의 영향력이 회의 결과든 페드 의장이든 영향이 줄어든다. 그러면 펀더멘탈에 중시한다.
그러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셉도 있습니다는 트럼프가 당면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한테 플로리다의 트럼프의 공항은 플로리다입니다. 여기에 속한 게 마이애미입니다. 농구 마이애미 하트럴 유명한 데입니다. 지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뉴욕이라든가 그다음에 뉴저지라든가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지는 게서 나름대로 트럼프가 그쪽은 민주당 이렇게 우세 지역이지 않느냐. 예. 근데 자기 자신의 고향이고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이었던 여기에 마이애미 지사를 민주당 후보 쪽으로 넘겨준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에서 사활을 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재정에서 대규모 지출. 그리고 통화 정책에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전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가장 전향적 인물을 뽑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소폰에 또 나갔습니다는. 그리고 어제 대책 중에서는 QT에서 QE라고 바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는. 단기에 지금 경색 현상이 있는 유동성의 공급 문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책무직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했으면 인플레에 대해서 우선해야 되는데 고용 창출 쪽에 무게를 두겠다. 고용 창출은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부양 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미니 지방선거라든가 마이애미 주지사에서 이렇게 패퇴를 했습니다는 내년에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죠. 그 직전에 10월 달에 옥토버에서 반전을 도모하겠다 하는 것이 벌써부터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 문제 그리고 이것을 확산시켜서 표심과 연결되는 체감 경기를 개선시키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같이 장 초반에 어제 발표했던 실적 쇼크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라클 쇼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오늘 비슷하게 브로드컴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는 속보 내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매출액이든가 이익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AI에 관련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오라클 쇼크도 이렇게 완충시키면서 이렇게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 외에서 오라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의 주가는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3%가량 상승하고 있는 점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연준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예측 시기가 아닌데도 최근에 지금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여잡았다고요? 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죠. 사실 IMF 같은 경우는 정례 전망이 매년 10월과 4월입니다. 예. 그 중간 시점에 1월과 7월 달에 중간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전망치가 나온 지가 2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내년을 앞두고 중개 성장률을 여러분 IMF 총재가 직접적으로 중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직전에 10월에 대비해서는 사실 7월에 올해 성장률을 4.8% 봤습니다는 5%로 올렸습니다. 이건 연간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달 지금까지 이렇게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아주 이렇게 큰 요인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의 성장률 보면 내년에는 아주 안 좋게 봤습니다. 4.2에서 4.5%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무역수지 흑자 부분입니다. 트럼프에서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1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1조 달러라는 건 뭐냐? 수출이 회복되지만 결국 내수가 침체해서 수입이 감소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수출이 증가하면 순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수입 감소로 인해서 마이너스라니까 수입 감소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어제 경제공작국대가 끝났습니다는 중국이 내수 침체가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거든요. 이 대목이 이렇게 어제 끝난 경제공작대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1조 달러를 기록했다 하니까 가장 깜짝 놀랄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올해 취임 이후에 대중국 전략에서 강경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무역수지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발생시키는 중국에 대해서 가장 압력을 넣는다 한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1조 달러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성장률도 끌어올리는 이런 정도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왜 그렇자 하면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집권 1기의 승리를 바탕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상반기에 위안화 절하로 아주 맞대응했습니다. 이 전략성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론 위안화를 절상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세게 밀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세게 밀었을 때 이렇게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위안화 절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가격 할증 정책입니다. 그러면 위안화 절하는 가격 할인 정책입니다. 그러면 가격 할증 대비해서 위안화 절하에서 가격 할인 대책을 하니까 결국 트럼프 관세는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상반기의 전략이 시차를 두고 올해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이 1조 달러 이상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순수출 기여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떠냐. 10월에 전망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IMF의 게오로 부총재가 중국의 성장률을 불과 2개월 만에 연간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성장률도 오르고 중국의 성장률 오르니까 내년도에 어떠냐. 내년도에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CNBC에서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오라클에 대해서 아침에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는 CNBC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는 그 의미로 탑을 뽑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의 현재를 봤을 때 중국 경제 아직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더 많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디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데 이 성장률 전망치 개선이랑 중국의 현재 이 차이, 갭은 왜 발생하는 거고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은 지금 이제 사실 인당 GDP가 10,000달러가 넘습니다. 중국 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GDP 기여에 대해 항목 벌기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내수가 살아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대로 사실 중국 경제는 지금 성장률이 오래 올라가고 오는 것이 수출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수입은 감소해서 내수가 침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감소니까 순출 기여도는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냐? 자, 올해 목표 성장률 도달할 수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올해 5%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정적으로 볼 것이냐 한때 결과적으로 중국의 지금의 위상으로 볼 때는 내수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수 쪽은 더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수에서 보면 중국 경제에서 PPI죠. 제조업의 활력 지표. 생산자 물가죠. 생산자 물가가 엊그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37개월 연속 마이너스지만 한 달 더해서 38개월 연속 마이너스대가 나온 상태에서 10일서부터 경제 공작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PPI가 3년 이상 마이너스다. 중국의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의 활력이 떨어진다. 또 중국에서 보면 지금 경제 독립성을 위해서는 내수가 확대해야 되는데 내수가 침체된다. 그러다 보니까 경작 공작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고이신 해가지고 중국은 뭐냐? 자, 경제적으로면 대중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질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질적으로 안정적인 속에 개혁을 추진하다 하는 그런 것을 어제 끝나는 경제공작대회에서 이렇게 결말을 짓고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중국이 이 수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칼날을 막아낸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내수 여전히 문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진핑 정부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순수출 기여도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중국 인민들의 경제 고통이 완화되는 건 아닙니다. 수출과 관련된 산업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이 증대해서 임금으로 바로 확산시키는 이런 것이 시장 경제 체제와는 다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사중전에서 장기 집권할 때 결국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중국이 내수 확대 이쪽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PPI가 38개월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성장 경로상 굉장히 이행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은 초창기에 노동력을 집약해서 하는 extensive growth path, 위헌적 성장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생산성 증대하는 intensive growth에서 솔로 모델 intensive growth로 이행시켜야 됩니다. 자, 중국 경제 1978년 개방을 추진하면서 성장이 뒤늦게 했습니다는 사실은 초기에는 선진국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집약적으로 했죠. 그게 이제 대약진을 통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노동력에 의한 사실 그 선진국에 떨어졌던 성장의 시기를 단축시키는 압축 성장 기간이죠. 이 기간을 통해서 성장의 궤도를 올려있죠. 근데 이제 성장의 궤도를 올려야 되는데 바로 위헌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이 바로 이행되지 못하면 결국 노동력 공급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력 공급에서 한계가 있으면 임금이 올라가죠. 그럼 노동 지적 접산업의 성장 단계에선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루이스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할 때는 2015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이 시기에 맞춰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시기가 지연되는 상태에서 2010년 헝다 사태가 발생했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헝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6년입니다. 6년입니다. 개선됐습니까? 악화됩니다. 이 통제력이 강한 기획경제에서 자 헝다그룹과 어떤 사태가 지금 6년째 지속되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비하이드 사태가 터지고 최근에 중국에서 왕커그룹이 이렇게 디폴트 사태에 빠졌죠. 제2의 헝다 사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수는 더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자 물가 말이죠. 그게 국채금리가 급락하는 현상이죠. 지금의 중국의 국채금리는 10년물이 한 1.7%, 1.8%인데요. 일본이 2% 근접하다 보니까 일본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판 1호번의 10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공작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헝다 사태 이후 계속해서 2020년 공산당 대회에서 계속해서 20차례 넘게끔 기준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근데 질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들이부니까 결국 질적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연적 성장 단계로 이행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경제공작대에서는 수출이 좋고 순출이 기여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뜨지 않고 대중적 부양보다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중구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원중 이렇게 구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안정 속의 개혁을 도모한다. 자, 안정은 경제 성장률 올라가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구진 측면에서는 이건 개혁을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이런 쪽이 이렇게 내년도에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시켰고 내년 3월 달에 전인대를 통해서 확인시켜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요약하면 수출 잘해서 중국 국민들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월급도 사실 잘 안 올라갔고 퇴직하는 연령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랑 중국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안에 소위 말해 소모되는 버려지는 국민들이 많아서 이게 내수 침체. 그건 이제 다른 각도로 시작할게요. 중국은 사실 수출에 의해서 중국 국민들의 경제 고통이 되면 허심한에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가 커야 됩니다. 예. 근데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첨단 산업을 대고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게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가 적지 않습니까? 산업 연관표상에 아이오 태블상에 연관 효과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잘 돼서 경기 회복이 되면 중국 인민들의 경제 고통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수를 회복시켜야죠, 내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공작대에서 저기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추가로 이렇게 사실은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이게 질문했기 때문에 자막이 좀 이렇게 됐는데요. 질문 5번 자막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첨단과 관련돼서는 중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 부분에서는 더 이렇게 미국과 격차분을 줄어드는가 아니면 격차를 이렇게 앞선 부분은 더 추격 확대시키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했지만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2025년 반성을 했던 것도 이번에 경제공작대회에서 한번 우리가 눈여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가
2015년에 2025초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자금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했거든요. 근데 초기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과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초기에 성과가 좋아서 자기의 착각을 했는데 정작은 사실 이것이 중국의 전략상의 승리냐 아니면 미국의 전략상의 실패냐 이 대목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게임 세리의 페이업이라는 게임 성과를 보겠습니다. 자, 내가 승리했더라도 내가 전략상의 승리라면 이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의 전략이 실패해서 반사적으로 내가 이익했다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 자신의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죠.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집권 일기에는 오히려 대중 전략에 가장 강도 있는 공산당은 악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적이라 했던 나바로 회담의 실패에 따라서 반도체의 사실 그 반도체 자금률을 끌어올리는 제조업 2022의 승리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런 대목이 이 전략상의 수정을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AI라든가 이런 측면의 초기 단계에 쫓아가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 대목을 바이든 정부에 함께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그 대목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국의 대외 전략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중국의 올해 무역 흑자가 1조 달러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결국 이거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는 또 스윙 스테이지의 표심을 해서 강하게 밀어줬습니다는 왜 이렇게 올해 무역 수지 흑자가 중국이 1조 달러를 기록했을까 하는 측면은 자 이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집권 1기 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렇게 미국의 그 여론이 불련된 상태에서 이걸 위기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 집권 1기 때 나바로 회담의 실패거든요. 이게 기득권을 활용한 바이든 정부 때 설번 파라다임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집권 1기에 시진핑이 추진했던 반도체 자급자족 이게 초기 성과가 중국의 전략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집권 1기의 대중 전략의 실패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기득권을 활용한 셀러번 파라다임이 되니까 다시 격차를 이렇게 30년을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집권 2기에 대중 전략을 하는데 자, 취임 1주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조 이상 되니까 그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죠. 중국도 수출을 통해서 성장세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결국 내수가 살아나니까 미국도 집권 2기 실패를 재현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양국이 경쟁 속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내부 목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내수가 끌어올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목표 성장률 목표에서 하면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목표 성장률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장률 끌어올리는 게 수출이니까 수출을 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수출하는 측면에서 가장 타겟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대중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줘야 중간선거에서 자 스윙 스테이트의 근로자들은 중국의 제조업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본인 자신의 처지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이 대선에서 승리했던 목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중국과의 유화적인 관계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hit돌이라든가 수출에 대해서 제기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게 대중 수출에서 허용하는 문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세라든가 세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이런 쪽에서 유화적인 제스를 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세계 경제 양국 입장에서는 서로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 중국의 신대탕트제 근데 이 신대탕트 시대에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시진핑도 장기 집권해야 되고 트럼프도 장기 집권해야 되니까 결국 통수권자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영화방인 독재 야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계경제 대국 입장에서는 서로가 마찰해서 이렇게 화해적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IMF 입장에서 10월 전망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톰이라든가 그거에 이어서 미국의 그 AI의 거품에서 국부 침식까지 이렇게 얘기되는 시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태에서 다우존스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미국의 S&P 기준으로 주가를 속속 끌어올리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로 갈지가 또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